안녕하세요. 주일입니다. 작년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죠. 그래서 잡다한 잡테크 1화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번부터는 약간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들을 그냥 무작정 기술만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나 소설 같은 걸 소개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IT 기술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다룰 내용은 코리 닥터로우라는 사람이 쓴 리틀 브라더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이고요. 꽤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마커스고요. 17살이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삽니다. 이 소년의 특기는 컴퓨터예요. 컴퓨터 관련해서는 그냥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툭탁툭탁 만들어내고 프로그램도 잘 짜고 그리고 시스템 같은 허점을 잘 찾는 아주 기술이 대단한 친구입니다. 어느 날 땡땡이를 치고 도시로 놀러 갔는데 친구들과 노는 도중에 우연히 테러 현장 근처에서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어떤 정체 모를 사람들한테 납치를 당하죠. 알고 보니까 국토안보국 소속 수사관들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뭐 테러에 대해서 말해라 뭐 그렇게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데 자기는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순하게 협조를 해주지 않으니까 의심을 받고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감금을 당한 채 며칠을 보내요. 그래서 마커스는 협조를 하고 결국에는 풀려 나옵니다. 풀려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하죠. 아니 내가 왜 그런 수사를 받아야 되면 내가 왜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아야 되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커스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금당해서 고문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수사를 받았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늘 감시당하는 거죠. 그게 싫으니까 마커스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그런 소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행동을 벌입니다. 그게 이 소설의 전반적인 줄거리고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왜 인기가 있었나 생각을 해봤죠. 아마도 테러 때문이겠죠. 9.11 테러 이후에 2001년에 쌍둥이 빌딩 미국 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이후로 테러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졌죠. 요즘도 이슬람 국가 IS란 단체가 끊임없이 곳곳에서 테러를 벌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아직까지 크게 벌어진 적은 없지만 예외는 아닐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언제 어디서 테러가 벌어지는 거 아니야? 해외여행 갔는데 그곳에서 테러가 벌어져서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야? 혹은 그런 테러 때문에 하도 뭐 보안 검색도 심하고 모든 곳에 검문을 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테러 방지법 통과와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테러, 감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이 책이 나온 거죠. 네. 이 책 제목이 왜 리틀 브라더인지 아시는 분? 네. 혹시 동물농장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인데요. 1949년에 1984, 1984란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은 모든 것이 감시되고 통제되고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고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은 자고 일어나면 없던 일이 돼버릴 정도로 무서운 세상인 그런 전체주의 국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인공이 조금씩 각성을 하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에 그 체제 안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그런 류의 소설인데요. 그 소설의 영향을 받은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미래의 사회, 암울한 미래의 상을 그릴 때 반드시 언급되는 소설 중에 하나가 이 조지 오웰의 1984인데요. 그 1984 소설 속, 이야기 속에서 모든 것을 감시하고 내려다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절대 권력. 그 권력, 감시하는 눈을 뭐라고 부르냐? 빅브라더라고 부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 리틀 브라더라고 쓴 이 제목은 조지 오웰의 1984의 빅브라더를 따온 겁니다. 그런데 왜 빅이 아닌 리틀이냐? 그거는 읽어보시면 알 텐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절대적인 권력이 아닌 일상의 작은 시선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리틀 브라더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소설이 나온 건 2008년이고요. 아직 제대로 된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은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도 그냥 폴더폰 썼고 외부에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쓰는 거는 거의 일상적이지 않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술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고 그런 분들한테는 어렵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NFC 혹은 RFID 기술입니다. 두 가지는 다른 건데요. 공통점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입니다. 무선통신 기술 하니까 벌써 어렵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이 기지국가 신호를 주고받는 건 뭐 3G, 4G, LTE 이런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통신망을 이용해서 장거리 몇십 킬로까지 모르겠지만 뭐 몇 킬로 주고받는 신호죠. 또 하나는 무선 인터넷이라고 와이파이라고 부르는 신호가 있죠. 그 기술은 가까운 거리, 물론 아주 가깝지 않더라도 몇십 미터 떨어져도 되긴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쓰는 빠른 속도의 통신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라고도 아시죠? 뭐 이어폰, 휴대폰과 연결해서 이어폰으로 소리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스피커를 통해서 무선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혹은 마우스도 무선 마우스, 블루투스 마우스,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고요. 이거는 와이파이보다 더 짧은 공간에서 전달이 되는 기술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NFC와 RFID는 그것보다 더 가까운 공간에서만 통신이 가능한 아주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쓰냐? 교통카드, 신용카드, 스마트폰에서 쓰죠. 그래서 비접촉으로 뭔가를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선을 꽂지 않아도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혹은 가까이 갖다 대지 않고 그냥 근처 스치기만 해도 뭔가 신호를 주고받죠. 여러분들이 전철, 버스 탈 때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띡 대면은 돈이 차감이 되죠. 혹은 요즘 최신 휴대폰 쓰는 분들 중에서는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식당 가서 밥 먹고 결제할 때 휴대폰만 기계에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걸 겪어보거나 이렇게 옆에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 NFC 기능을 이용한 거고요. 아주 편리하죠. 신용카드 지갑에 이렇게 두껍게 갖고 다니지 않더라도 휴대폰만 갖다 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또 예전 같은 경우는 버스나 지하철 탈 때 표 끊고 동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카드만 집어넣으면 되고 기계에 집어넣을 필요도 없이 갖다 대기만 하면 되고 아주 편하죠. 그럼 RFID는 어디서 쓰일까요? 도서관 같은 데 보면 예전에는 책을 빌리거나 반납할 때 바코드에 바코드 리더기를 댔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 곳도 많죠. 기계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으면 기계에서 텅 소리가 나면서 모든 수속이 끝나요. 그거는 그 안에 RFID 칩 회로가 박혀 있어서 그래요. 거기랑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옷가게 같은 데서도 볼 수 있죠. 물론 모든 게 그렇진 않은데 태그, 정상적인 결제를 하지 않고 들고 나오면 혹은 점원이 깜빡해가지고 그 태그를 띄어있지 않고 나왔을 때 입구에 있는 도난 경보 장치를 그냥 지나가면은 소리가 삑삑 울려서 뭐 난감한 적 있으셨죠? 그런 곳에서 쓰이는 기술 중에 하나가 RFID 칩입니다. 또 어디서 쓰이냐? 반려동물 등록제란 거 들어보셨어요? 이제는 개를 키우는 분들은 꼭 신고를 해야 돼요. 광견병도 있고 분실했을 경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반려동물 등록제인데요. 그것을 하려면 두 가지 정도의 인식표를 달아요. 하나는 목걸이 같은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갖다 대면은 기계를 갖다 대면 뜨는 거는 교통카드랑 다를 게 없죠.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주사기를 통해서 쌀알 크기의 아주 작은 크기의 칩을 동물들 어디 안 아플 만한 곳에 주사기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물면은 이제 뭐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동물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유기묘를 발견했을 때 기계를 갖다 대면 그 칩을 통해서 이 동물의 원래 주인, 원래 사는 곳은 여기구나라는 정보가 떠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NFC, RFID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죠. 이 소설에서는 그런 무선 통신 기술들이 어디서 쓰이냐? 학생들이 각 책을 대여하잖아요. 학교 도서관에 책을 대여하면은 단지 대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이 이동한 경로가 학교 시스템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 학생이 몇 교시에 어디 있었고, 몇 교시 쉬는 시간에 어디 있었고, 어디를 이동했고, 학교 밖으로는 언제 나갔는지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통카드 되면은 신용카드 이용 내역 조회를 해보시면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버스에서 전철에서 내렸다 탔다 기록이 나오고요. 이 NFC, RFID 기술이 되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감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다뤘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시 카메라입니다.
흔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감시 카메라 없는 곳이 없는데요. 특히 뉴스는 이제 감시 카메라 영상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예요.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다. 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학대를 했다. 교통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그 영상 자료 화면을 보여주죠. 이제는 경찰들이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CCTV 파일부터 확보하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파악하는데 CCTV 영상, 감시 카메라 영상만큼 유용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감시 카메라가 요즘에는 더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있다 정도만 알아보고 번호판을 알아보기 힘든 그런 블랙박스 영상도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풀 HD를 넘어서 4K까지 지원하는 그런 해상도를 갖고 있는 카메라가 많고요. 또 이동을 인식해요. 나와 있는 이미지를 분석해서 색깔도 인식하고 걸음걸이도 인식하고 이 사람의 이동 경로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 은행 강도를 저지르고 도망가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형사들이 그 곳곳에 있는 CCTV를 다 입수해서 몇 날 며칠을 본 다음에 아 이쪽으로 갔구나 해서 한참 뒤에야 범인을 찾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컴퓨터를 보다가 이놈이 은행을 나갔네? 그러면 빨간 옷을 입은 은행 강도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그 사람과 동일한 체형을 갖고 있고 동일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추적해서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갔을 때도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는 주인공 마커스가 학교에 그 시스템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걸음걸이에 따라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걸 알고 아, 이 학생이 여기를 다녔구나라는 게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자 자기 신발 밑에다가 이물질을 집어넣어요. 그럼 어떨까요? 평소 걸음걸이가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 마커스가 아니구나. 이런 거리의 사람은 이런 걸음걸이를 걷는 사람은 우리 학교에 없는데 아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학교를 중간에 나가더라도 땡땡이를 쳐도 학교 감시 카메라로는 잡아낼 수가 없겠죠. 전 세계에서 감시 카메라가 1인당 감시 카메라 수가 제일 높은 곳이 영국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거의 한국이 그걸 넘어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뭐 강력범죄 사건만 터지면 CCTV 도입해야 된다. 뭐 어린이집에다 곳곳에 설치해야 된다. 이제는 집에서 아기들을 돌봐주는 그런 육아 도우미들도 감시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카메라를 놓고 애완동물, 반려동물들을 보기 위해서 무선으로 작동하는 카메라를 집에 놓고 회사에 출근해서도 스마트폰으로 동물이 뭐하고 있나 감시할 수 있는 정도로 카메라가 아주 보급됐거든요. 자동차 블랙박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감시 카메라는 가장 유용하고 편리한 도구긴 한데 또 이것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더 수사를 잘할 수 있을 거고 범죄자가 감시 카메라 때문에 어떤 일을 꼭 안 한다는 게 뭐 확실하게 드러난 연구 결과나 그런 게 없거든요. 두 번째로는 감시 카메라를 다뤄봤습니다. 세 번째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앱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을 쓰면서 뭐 앱, 뭐 앱 그런 거 쓰시는데요. 아주 편하죠. 예전에 문자만 보낼 때는 글자로만 몇 글자 안 되고 또 그거 불편한 자판으로 입력하다 보니까 긴 글 쓰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뚝딱뚝딱 한두 마디 칠 수도 있고 장문을 보낼 수도 있고 사진도 보낼 수 있고 음성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되게 편리한 도구로 남녀노소도 쓰고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 친구와 연락할 때도 쓰고 돈도 안 들고요. 그래서 뭐 와이파이만 터지면 어디서든 할 수 있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모든 대화가 메신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반대로 보면 이 메신저만 감시를 하면 모든 걸 알아낼 수도 있는 거죠. 뭐 가깝게는 그냥 친구, 배우자나 애인이나 뭐하고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나오기도 하겠지만 수사기관들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려면 메신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전화 통화를 많이 하지도 않고 직접 바쁘다 보니까 만나서 얘기를 안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만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약속을 했고 어떤 자료를 주고받았는지 메신저만 보면 다 나와 있죠.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 뭐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생활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점점 많이 쓰는 메신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해요. 그래서 러시아산 뭐 텔 무슨 메신저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혹은 이 주인공처럼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엑스박스라는 게임기에 채팅창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소통을 해요. 혹시 그런 기사 보셨어요? 테러범들이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란 게임기에 있는 메신저 기능을 통해서 테러 모의를 했다. 뭐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것처럼 일상적인 메신저는 감시가 된다는 공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은 곳, 게임기라든가 혹은 암호화가 더 잘 되어 있는 그런 메신저를 쓰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보안이 더 철저하고 암호화가 잘 되고 있는 메신저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일컬어 망명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보안은 아주 좋은데요. 안 좋은 점은 이걸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이모티콘도 날릴 수 없고 친구도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메신저를 쓰다가 지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사생활이 중요하다. 난 범죄자도 아니고 당당하지만 내 삶을 누군가 감시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분들은 그런 보안이 더 철저한 메신저를 쓰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다룰 기술은 자녀 감시 앱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혹시 PC방 가보셨나요? PC방에 가면은 뭐 게임하고 그렇죠. 그런데 PC방에서 그냥 내가 재밌는 게임을 하고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셨다면 이제는 좀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원들, 점원이 있는 사장님이 있는 그 컴퓨터에서는 모든 컴퓨터가 감시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하고 있고 무슨 게임을 하고 있고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고 있다는 정보가 뜨고요. 그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학교 같은 데 가면 학생들이 딴짓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실, 전산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진행하는 내용은 안 보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채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앱은 애초에 작동이 안 되게 막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런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알려주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게 일종의 감시 프로그램인데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게 스마트 보안관이라는 앱입니다. 자녀의 휴대폰, 스마트폰에 그 앱을 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기록이 됩니다. 혹은 너 공부하기로 했고 친구랑 뭐 채팅만 해, 딴 거 하지 마. 그런데 이 자녀가 이상한 사이트, 음란 사이트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부모님 휴대폰에 들어갔다고 뜨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못 들어가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원격에서 실행하고 있는 앱을 끌 수도 있고요. 무섭죠? 이번 기술은 게스트 모드, 손님 모드입니다.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그런데 쓰다가 나는 뭐 내 거니까 맘대로 쓰는데 누군가 잠깐 빌려달라고 그랬을 때 줄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스마트폰 안에는 내가 찍은 사진도 있고 내가 뭐 메모해 놓은 것도 있고 내 일정도 나와 있고 메일도 있고 내가 평소에 돌아다니는 사이트도 다 나와 있고 근데 그거에 뭐 아무리 잘못된 게 없다 하더라도 사생활인데 그걸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싫고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달라고 그러니까 줘야죠. 뭐 그거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냐라는 소리 들으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어떤 스마트폰들에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휴대폰을 쓰고 싶을 땐 1111 비밀번호를 눌러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쓰는 환경이 그대로 뜨죠. 그런데 남한테 줄 때는 다른 비밀번호를 여는 거예요. 0000. 그러면 내가 허락한 상대방이 써도 된다고 허락한 앱만 화면에 나와요. 그리고 내가 찍은 카메라의 사진첩에 접근할 수 없어요. 또 내가 평소에 쓰던 인터넷 기록 같은 게 저 사람의 인터넷 화면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사생활은 보호될 수 있죠. 소설 속에서 주인공 마커스가 국토안보국 요원한테 휴대폰을 압수당해요. 그래서 이걸 열어라 라고 할 때 고민을 하죠. 아, 내가 평소에 저장 공간을 2개 만들어서 내 중요한 자료들은 한쪽에 놓고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될 때는 다른 저장 공간을 열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무리 머리 좋은 마커스도 이런 것까지 그냥 평소에 준비는 안 해놨었나 보죠. 그래서 순순히 자기 휴대폰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는데 그거랑 관련돼서 평소에 이런 게스트 모드를 잘 썼다면 그렇게 남한테 자기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일은 없겠죠?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좀비 PC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도스 공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짧은 시간에 수많은 컴퓨터들이 한 곳에 접속을 하니까 그 접속한 컴퓨터, 그 사이트는 너무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죠. 일종의 과부하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능을 못하고 다운이 되고 작동 중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은 왜 일어나냐?
어떤 해커,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수많은 컴퓨터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걸 일종의 로봇 할 때 봇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악성 코드 프로그램들이 수많은 컴퓨터에 깔려 있어요. 어떻게 깔려 있냐? 해커가 메일을 보내요. 뭐 재밌는 제목으로 넣어요. 뭐 아주 재밌는 영상인데 보시겠습니까? 혹은 무슨 성인용품, 야한 사진, 혹은 어떤 기업의 연봉 정보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라고 메일을 주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그걸 열어봐요. 열어서 실행 파일을 누른 순간 그 컴퓨터는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컴퓨터는 내 컴퓨터인데 내 컴퓨터가 아닌 거예요.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해커가 원하는 대로 조종을 할 수가 있고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들을 빼갈 수도 있고요. 내가 입력하는 키가 어떤 키인지, 비밀번호가 뭔지도 다 감시할 수 있고요. 내 컴퓨터에 달려있는 웹캠에서 나오는 영상을 중간에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악성 코드인데요. 그런 악성 코드를 깔아놨다가 해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저기를 찾으러 거니까 너희들 다 작동해라라고 사전에 입력을 해놓으면 그 순간 내 컴퓨터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공격하는 공격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좀비라는 말이 자기 영혼도 없고 그냥 이성도 없이 누군가 시키는 대로 혹은 영혼 없이 그냥 정처 없이 걸어다니는 시체 같은 존재들을 말하잖아요. 같은 의미로 내 컴퓨터가 좀비처럼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인가에 접속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런 무서운 일을 한다고 해서 좀비 PC라고 불려요.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평소에 백신 프로그램을 잘 깔아놓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MS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할 때 나중에 하는 분도 계시고 한번 하면은 막 몇 시간 걸리기도 하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의 업데이트는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지만 보안상의 허점을 막는 업데이트가 많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꼭 떴을 때마다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라면 백신 프로그램은 꼭 한 개 이상 깔아두세요. 그렇다고 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깔아봤자 오히려 컴퓨터가 느려져서 의미가 없기도 한데 백신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니까 꼭 한 개 이상의 프로그램은 깔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평소 생활 습관을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요. 누군가 메일을 보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열어보지 말고 그냥 스팸 메일로 보내시고요. 설사 내가 아는 사람이 보낸 메일을 하더라도 제목이 이상하든가 그러면 가급적이면 먼저 확인을 하고 열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비 PC가 된 컴퓨터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소록에 모든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는 기능도 있어요. 좀비 PC뿐만이 아니라 좀비 폰도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휴대폰이 알아서 뭔가를 하는 거죠. 남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그런데 그 문자나 메일은 뭐냐? 누군가를 또 좀비 PC, 좀비 폰으로 만들기 위해서 감염시킬 만한 악성 코드를 갖고 있는 문자와 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보낸 메일이니까 열어봐야지. 하지만 그 메일을 열어서 그 첨부 파일을 누른 순간 내 컴퓨터, 내 휴대폰도 똑같이 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남이 보낸 메일, 잘 모르겠는 메일은 열지 마시고 아는 사람이 보냈다 하더라도 확인을 하고 진짜 믿을 수 있는 파일만 열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뉴스나 사회 이슈와 관련된 주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의견 혹은 제가 이걸 다루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생기면 그걸 반영해서 다음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다한 잡테크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